오늘도 홀가분하게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이 상쾌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삼쾌라고 합니다. 네. 잘 자는 것, 쾌면, 그리고 잘 먹는 것, 쾌식, 그리고 아시는 쾌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쾌뇨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쾌뇨가 힘들다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네. 화장실 가서 근심을 시원하게 풀고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쌓고 나온다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배뇨 장애에 큰 문제가 있으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사회적 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쉬쉬하는 분들이 네. 많으신 게 또 현실이죠. 결코 쉬쉬해서는 안 되는 이 배뇨 장애에 대해서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아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비뇨의학과 정희창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점차 노화하는 인간의 신체. 이와 함께 발생하는 몇몇 질환들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위축시키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배뇨 장애에 대해 정희창 교수가 설명한다. 배뇨 장애는 사회적 암이라 불린다.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는다며 붙여진 별명이다. 배뇨 장애는 우리가 이제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사고가 났다든지 머리 쪽에 뭐 출혈이 있다든지 경색이 이런 경우 하면 이제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여러 가지 배뇨 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치료 및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남성은 전립성 비대증, 여성에겐 요실금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70대 이후부터는 거의 필연적으로 겪는 질환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을 숨기고 참기에만 급급하다는 것. 남자와 여자의 차이지만 방광 출구 부위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는 요도의 길이가 20cm로 굉장히 긴 반면에 여성은 요도의 길이가 한 40cm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줌 누기가 좀 어려지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오줌을 쉽게 사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죠. 실리콘 같은 거. 사소하지만 간과하지 못할 그것. 소변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의 즐거움. 배뇨 장애도 쉬쉬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정희창 교수는 말한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부 환자군이 이제 노인들입니다. 그죠? 노인들.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소변 문제가 나타나죠. 그걸 꼭 완치하고 싶은 방법을 개발하는 게 하나의 희망입니다. 네, 설문조사에 따르자면요.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배뇨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병원을 찾는 분들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참다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병원에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 예. 자가요법을 할 만큼 해보고 오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마지막 단계에서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배뇨 장애가 왜 중요한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입니다. 예. 2017년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OECD 국가 80.7세보다 2년 더 많고 네. 일본의 84.2세보다 불과 1.5년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그래서 100세가 곧 눈앞에 와 있다. 우리가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예. 보통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이제 병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대충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암 같은 경우가 한 36.2%,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게 걸리면 이제 죽고 살고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병 중에 크게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인지장애입니다. 치매, 예. 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배뇨장애입니다. 배뇨장애는 100살까지 살게 되면 100% 나타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배뇨장애의 진단, 치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자, 배뇨라고 하니까 이거 먼저 여쭙겠습니다. 소변이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소변은 일종의 인체의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폐물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신장을 거쳐서 우리가 노폐물을 이제 배설을 하게 되고 요관을 거쳐서 방광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제 소변을 보는데 우리 방광하고 요도 부위를 하부 요로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기준은 이 라인이 보이시죠? 네. 이 라인의 위쪽은 우리가 방광 부위, 아래쪽은 방광 출구 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변을 볼 때는 방광 부위가 수축을 해야 되고 출구 부위는 이완을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절 기간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요 대뇌에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대뇌에서 우리가 방광과 방광 출구 부위에 이제 소변이 이제 서서히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0 내지 400 될 때까지 압력이 올라가는 게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변이 차게 됩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머리에서 이제 소변을 노락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게 예. 이제 척추를 따라 가지고 신경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때 방광 출구는 넓어지고 배뇨는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누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변은 우리가 보통 한 번 누울 때 400 내지 500cc를 보게 됩니다. 다음 하루 배뇨량은 보통 한 1500cc 정도를 우리가 정상으로 이제 보게 되고 한 3000리터 이상은 우리가 소변량이 아주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배뇨 횟수는 보통 하루에 한 4회 내지 6회. 그리고 야간 배뇨 횟수는 안 누는 게 정상입니다. 한 번도 안 누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한 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봐줘서 0에서 1회 정도를 이제 정상 배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 배뇨 횟수가 지금 하루에 4회에서 6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뭐 네. 연령대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보통 이게 계절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운 여름에는 나오죠. 땀이 많이 나잖아요. 예, 예. 그죠? 땀이 바깥으로 배설이 많이 되면 자연적 소변은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땀 배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소변을 횟수라는 거는 하루 이틀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상당 기간을 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했을 때 보통 한 8회 이상 정도 되면 화장실 많이 가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절에 상관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예. 주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이어 보시면 가장 많은 거는 우리 빈뇨 8회 이상 평균적으로 봤어요. 그죠? 밤에 소변이 마려 자주 깨는 증상. 우리가 보통 한 번부터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인데 그까지는 우리가 치료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한 2회 정도 밤에 일어나서 자꾸 깨는 경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상 증상이라고 보고 또 다음 소변을 봐도 깨운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래 좀 남아있는 듯한 느낌, 이런 잡뇨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참지 못하고 예. 소변이 찌끈거리는 실금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 네. 그 외에 이제 방광 출구 쪽에 거기에 폐색이 돼서 소변 주기에 약한 증상. 그래서 오줌 안 누기 위해서는 배에 힘을 확 줘야지 누는 증상. 네, 네. 네. 뭐 이런 증상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호소를 하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설문조사에서도 40대 이상이 한 10명 중 7명꼴이라고 했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에서 다 예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배뇨 증상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습니다. 예. 태어났을 때부터 네. 돌아가실 때까지 예. 야뇨증 이것도 일종의 배뇨 증상이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젊은 연령층에 많은 전립선염으로 인한 증상 아주 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죠? 그런 증상.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우리가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과민성 방광 등등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기 조금 유형은 다르되 예. 어느 연령대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젊은 층도 예외는 아닐 수 예.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소변은 우리 몸속에 아주 정교한 정수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고 또 생성되는데 네. 이런 배뇨 장애는 그럼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원인은 아까 전에 오줌 소변 누는 기관이 하부 여러 기관이 하나는 방광, 하나는 방광 출구 부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주로 방광에 대한 원인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방광을 지배하는 그 신경이 있잖아요. 말초신경계. 거기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 나는 거. 척추로 다친다든지 예. 뇌 질환이 온다든지 그 신경 손상이 와서 방광의 배뇨근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예민한 경우 여러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광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배뇨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염증이 뭡니까? 우리 염증 그 자체가 염증이 치료되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 자꾸 재발하는 염증. 그렇죠. 특히 시중에 이래 보면 방광염 걸렸다, 방광염 걸렸다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방광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증은 쉽게 낫습니다. 쉽게 네. 낫고 약을 쓰면 쉽게 나오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분들은 암일 수도 있다. 암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그 외에 지금까지는 방광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했었고 지금 방광 출구의 원인이 있습니다. 방광 출구 바깥쪽에 그런 경우는 이제 요도가 좁아지는 경우죠, 그죠? 예를 들어 요도 협착이 있다든지 출구의 가장 대표적인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출산 등으로 해서 요도 괄약근이 약해지는 괄약근 약화 등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배뇨에 있어서는 뭐 남녀 구분이 없을 듯도 합니다. 단 이제 신체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원인도 다를 수 있고 치료 방법도 물론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남성분부터 한번 짚어보죠. 남성의 배뇨 장애 어디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방금 배뇨 장애 원인 중에 예. 신경 손상이 이런 거는 병적이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나타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방광 출구 장애, 사고 없이도 나이가 들으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병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은 이래 보면 옆에 하부계 옆으로 봤을 때입니다. 옆으로 봤을 때, 요 부위가 요도입니다. 요도. 방광 아래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남성의 그 특징은 요도 길이가 한 20cm 정도로 깁니다.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줌을 잘 못 누릅니다. 조금 이따 여성에 대해서 하죠. 여성은 오줌을 너무 잘 누게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남성은 이제 이 전립선의 기관을 한번 여러 옆에 와서 잘한 그림을 보면 여기 가는 통로가 있죠. 여기. 네. 여기에 사정관이라는 겁니다. 사정관. 그래서 남성은 우리가 정액을 고안에서 3분의 1 만들어지고 정낭에서 3분의 1 만들어지고 3분의 1이 전립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남자들이 사정을 유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의 전립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오줌 누는 데 관여를 하고 두 번째는 성적으로 관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태어났을 때는 아주 콩알만하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성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가지고 급속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 비교적 평행을 이루다가 40대 이후로부터 또 급속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남성을 괴롭히는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전립선 질환은 10대에서 30대까지는
보통 이제 우리 염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40대 이후부터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이거 증상이 빈도가 나타나는데 40대 40%, 60대 60%, 향후 100세가 되면 몇 프로죠? 100%라는 말씀. 100%입니다.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네. 예. 그럼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될까요? 근본적으로 발생 근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호발 부위도 다르고 네.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않는데 그렇지만 증상이 비슷해요.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 있는 환자에서 전립선 암이 공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그 근원은 다르지만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도 간략하게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전립선 질환 중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주실까요? 그래서 전립선 그 비대증은 전립선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40대부터 급격하게 약간 커진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40대부터 자라는데 요 밑에 요도의 굵기죠. 요즘 내려오는 길. 요도의 굵기가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소변을 한꺼번에 배설을 못하고 계속 차이게 되죠. 잔뇨감입니다. 네. 소변을 우리가 100% 다 넣지는 못하고 일부는 자꾸 남아있는 게 자꾸 많아지죠. 그래서 40대 시작해서 보통 50대, 60대 되면 뭐 거의 한 60%니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요도가 자체적인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노화로 인해 가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립선 때문에? 전립선 때문에 전립선 나타납니다.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면서 태어났을 때는 뭡니까 아주 작은 콩알 만한 게 40대, 30대 중반 반만한 크기가 되거든요. 나중에 사과 크기, 달걀 크기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요도를 확 쪼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게 진행되죠. 뭐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릅니다. 이게 증상이 심해지는지 그죠? 잘 모르고 서서히 적응이 돼가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초기에 나타나는 애들은 우리가 소변 주기가 가늘어진다든지 소변 보고 나서도 뭔가 찝찝하다든지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오줌을 누고 싶다고 딱 느끼면 참아야 되는데 가다가 흘리죠. 절박뇨. 그리고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 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야간뇨,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때 물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밤에 잘 때 물도 잘 안 마시려고 하고 여행을 갔을 때 화장실부터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어디 예. 가면 화장실 어디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장시간 운동을 못 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요거는 초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괜찮지만 만일 이거를 수년간 이제 방치를 하게 된다. 방광에 굉장히 많은 힘을 줘야지 밖으로 소변을 배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방광이 이제 두꺼워집니다.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원래 우리가 방광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뻣뻣하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두꺼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힘을 많이 주다 보면 이제 약한 부위는 삐져나서 이렇게 개실처럼 이래 돼 있는 수가 있어요. 이런 변성이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는 치료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더 심해지면 우리가 방광이 소변이 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콩팥으로 역류됩니다. 소변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몸속에 노폐물입니다. 그죠? 그렇죠. 노폐물이 밖으로 안 나오고 속으로 가면 이게 요독증에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죽고 살고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고 요즘 아주 좋은 방법이 많기 때문에 네.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운전을 오랫동안 장시간 하시는 운전기사분들한테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직업병처럼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자세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어서 흔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운전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비대증의 소양이 다 있습니다. 네. 누가 빨리 나타나는가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는데 제가 뭐 정류장이 오면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든지 가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참게 되죠. 오랫동안 참게 되고 다리도 펴지 못하고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뭐 사무실에 오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직업병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마다 이제 걷거나 이런 활동을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전거 요즘 많이 타잖아요. 예.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는 자전거는 별로 이제 그런 영향이 별로 없는데 사이클 선수 하루 종일 타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계속 전립선부 요도가 눌리기 때문에 네. 전립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아니면 50분마다 한 번씩 뭐 쉰다든지 네. 그래서 특별한 안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단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병력은 들어보면 알죠. 우리가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병력을 들어보면 대충 어떤 원인일 것이다 이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력을 가장 먼저 보는데 우리가 저 인터넷 거기 보면 국제 전립선 증상 정수표 한번 탁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 보면 7가지 설문 내용이 있어요. 예. 네. 토탈 35점. 그죠? 본인이 체크를 해보면 7점 이하는 증상이 별로 없고 경증, 8점에서 19점까지는 중간 정도, 20점 이상은 심한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면 실제로 요로 측정서를 해서 오줌 누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다음 이제 요검사, 그리고 전립선 크기를 체크하는 이제 전립선 초음파 검사, 신기능 검사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분의 10%는 비대증이 아니고 암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상이 네. 똑같습니다. 네. 두 개. 그렇기 때문에 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하게 되고 요즘 종합 검진 항목에도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하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만일에 이제 항원 검사에서 아주 높은 수치가 나오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예. 3년 넘게 약물을 치료해왔지만 호전이 없었다는 환자. 오늘 이 불편함을 끝내기 위한 수술이 진행 중이다. 120W 고출력 홀륨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양측석 경로도 전립선 적출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약해진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커진 전립선을 절제를 해줍니다. 고출력 홀뮴 레이저로 전립선을 절제하는 정희찬 교수. 그러면 좁아진 요도가 넓어져 배뇨가 다시 원활해진다. 수술 후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일단 보통은 이때까지 드시던 약물 같은 걸 보통 끊는 경우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약간의 약물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3개월 후에 소변이 잘 누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게 됩니다. 수시로 신호가 오는데도 정작 변기 앞에선 감감무소식. 화장실을 갈수록 쌓이는 찝찝한 불편감에 서영철 씨는 병원을 찾았다.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찔찔 이래 아들 오줌 싸는 거 매로 이렇고 이래가 힘있게 나올 수 있고 좀 시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검사들을 진행한 결과 전립선의 크기가 이미 상당히 커진 상태. 정희찬 교수는 전립선 절제술을 권했다. 오줌 나오는 양이 많고 오줌 줄기가 좀 힘이 있고 옛날하고는 수술 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약을 복용하며 경과를 관찰 중인 서영철 씨. 민망했던 소변 고민은 이제 벗어던지고 시원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다. 뭐 요즘은 산에 등산도 잘하고 수술하기 전에는 좀 못했는데 등산도 잘하고 많이 나아졌지. 살아가는데 활기를 느낄 수 있고.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배뇨장애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두 환자분 만나보셨는데 모두 이제 전립선 질환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이게 수술이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요. 예, 그 네. 치료는 우리가 50세 이상 환자에서 평생에 걸쳐서 수술을 할 확률이 보통 10에서 20%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 내지 90%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선진국, 물론 뭐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는 평생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백내장보다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은 100세까지 살면 반드시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걸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좀 관찰을 해보다가 좀 더 증상이 심해졌다 싶으면 약물을 하다가 약물로서 안 될 때는 좀 덜한 시술 방법 해보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게 한 10% 내지 20%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음식을 하죠. 음식, 그래 붉은 빛깔을 띤 육류, 이걸 조금 금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이 빨리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류, 네. 이런 음주를 조금 덜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커피, 차 종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 과일 뭐 이렇게 다량 섭취하는 게 좋고, 또 장기간 걸친 여행을 할 때는 중간중간마다 화장실을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겨울에 감기약 복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왜 그랬습니까? 특히 종합감기약에 보면 전립선 요도를 갑자기 수축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그죠?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기약 우리가 하게 될 때는 꼭 전립선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 단계를 지나서 다음 약을 쓰게 되죠. 예. 약을 쓸 때는 증상이 한 중정도 이상 이렇게 나타날 때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한데 수술 치료를 원치 않거나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있죠. 심장이 뭐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약물요법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차단제, 남성 호르몬 작용 차단제인데 앞에 약은 정상을 우리가 좋게 하는 거고 남성 호르몬 작용 차단제는 전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 약물요법은 한번 쓰게 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평생을 써야 된다는 게 문제죠. 이걸 물론 본인 마음대로 끊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 느낍니다. 증상이 나빠지는 거를 바로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물요법의 문제는 이게 이제 장기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기립성 저혈압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앉았다 서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네. 예.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성한테 역행성 사정하는 게 사정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방광으로 거꾸로 다른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때 상당히 효과를 주지만 처음부터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든지 약물요법으로 도저히 호전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만성요폐, 잔뇨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심부전 환자, 그리고 심한 혈뇨, 뭐 방광 결석이 동반된 환자 이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수술요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이래 하는 게 더 친하죠. 네. 자, 이런 환자들에게는 결국은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수술적 치료도 몇 가지 구분이 있다면서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수술적 치료는 대표적으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수술은 한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죠. 옛날에 개복 수술 때 했으니까. 개복 수술은 요즘은 안 하죠. 그죠? 그런 수술은. 요래 절제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거 보면 속이 까맣죠? 예. 속이 방광에서 요도를 누르지 않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전립선이 커져서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요런 길이 없죠. 예. 요거를 요래 절제경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깎아냅니다. 요렇게 깎아내면 이렇게 크다하게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주죠. 네. 요걸 하는 게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고 50년 또 넘어요. 이 치료 방법이. 네. 여기에 서는 기계들이 이제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요즘 잘 많이 하는 게 요게 바이폴라, 그 양극성 절제기 하는 거거든요. 요게 절제도 되고 지혈도 되고 또 요즘 또 가장 인기 있는 홀륨 레이저 하는 거를 이용해서 커진 부위를 이렇게 이거는 잘라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귤 껍질 할 때 이렇게 탁 다 드러내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 보면 레이저를 이렇게 쏴서 뭡니까 알맹이를 예.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개복했는 수술하고 똑같습니다. 개복할 때 이걸 탁 드러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은 과거의 개복 수술 효과와 아주 비슷한 굉장히 효과를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될 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모든 환자들은 완치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배뇨 장애 환자는 완치는 아닙니다, 그죠? 예. 어떤 표현으로 치유입니다, 치유.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정도로 이제 치료를 하니까. 그리고 수술적 치료 후에 약을 끊어도 되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 치료를 하고 약을 병행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줌을 시원하게 누는데 밤에 자꾸 깬다. 이거 약 써야 되겠죠, 그죠?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재발했다고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증상인 거 보면 밤중에 야간뇨가 많아요. 네. 이거는 재발이 아니거든요. 다른 증상입니다. 그래서 야간뇨 증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을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을 수술하고 나니까 요실금이 있더라. 네. 발기도 안 되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수술은 안 한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물론 비대증도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는데 대다수는 3 내지 6개월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안쪽에 전립선을 잘라낼 때 괄약근에 일시적인 충격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전립선 암 수술할 때 일어나 있습니다. 암 수술할 때는 우리가 전립선 자체를 통째로 방광 하부까지 다 절개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요실금, 전립선 발기부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는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암 수술을 하든지 뭐 이런 경우도 요실금이 1년 이상 계속 간다면 요즘 또 이런 수술을 합니다. 괄약근을 인공적으로 유치를 시켜줍니다. 이 펌프를 누르게 되면 이거 꽉 쪼게 돼요. 쪼어서 오줌 내려가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고 남자들 발기도 보형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저런 식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수술법 중에서는 효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도저히 이거 뭡니까 심장이 나빠가지고 마취 위험성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령의 나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스텐트 같은 걸 유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좁아지는 부위를 기구를 이어서 이렇게 넓혀주는 방법. 또 요즘 또 아주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전립선 부위를 살짝 열어주는 방법, 이런 결찰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수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시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나이가 들면 전립선 부위에 생기는 질환 피할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네. 수술적인 방법이나 약물적 치료를 최대한 덜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하면 좋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암이라는 거는 오늘 생길 수도 있고 내일 생길 수도 있고 몇 년 네. 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증을 수술을 하더라도 또 아니면 비대증 환자가 꼭 암 예방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은
신선한 채소나 과일 같은 게 굉장히 좋죠. 붉은 고기 육류 섭취를 좀 금하는 게 좋고 또 비타민 E나 콩, 단백질 뭐 이런 경우가 전립선 암 예방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통적으로 알려지는 내용은 우리 토마토 알죠? 토마토. 네. 토마토는 우리가 전립선 암 예방 약물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드시면 전립선 암 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거를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뷔페 식당 가면 약간 익힌 거 있죠. 네. 네.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생거는 별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익힌 토마토 요걸 계속 하시면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립선 질환 예방 치료법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제 남성 위주의 어떤 그 해결법을 찾아봤다면요. 이번에 여성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실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으신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비뇨기과에 남성만 오는 게 아니고 반은 여성입니다. 반 정도나요? 예, 그 시중에 일반인들이 아는 것과 달리 네.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 주로 어떤 경우가 하면 아까 방광 출구에 문제가 생기는 특히 괄약근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방광입니다. 요도입니다. 여기는 자궁이고 질이죠. 그죠? 그 길이가 4cm로 굉장히 짧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요도가. 요도 예. 길이가. 그래서 첫 번째로 염증이 잘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남자는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음부에 균들이 자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균들이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이 걸리거든요. 여성은 짧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잘 걸릴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여성은 또 남성과 달리 출산을 많이 하잖아요. 네. 출산을 많이 하면 요도실 쪽에 보면 요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인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골반 근육이 출산을 몇 번 하다 보면 이래 신축력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남성도 있지만 여성은 갱년기 하는 그 신체 살아가면서 이벤트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요도를 쫓아주는 그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여기 하나 주의하실 거는 방광염이라는 거는 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말하는 방광염 중에서 거의 방광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재발해서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혹시 방광염이 아닌 다른 병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증상 중에 우리가 재발이 잦은 방광염이 상당수 중에 요 절박이 있으면 그래 절박뇨죠. 핀뇨, 야간뇨 동반하는 분 중에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병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방광염 하면서 계속 항생제를 뭐 정말 좀 몇 개월씩 드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 하면 항생제 오래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속을 다 예. 베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방광염이 계속 잦은 재발이 많을 때는 꼭 방광암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3번 이상 재발이 자꾸 되게 되면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 검사. 예, 예. 자, 더불어서 이제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배뇨장애 질환 중에 하나 아까 뭐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이 요실금인데요. 네. 이게 생명에 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심각한 질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상당히 않습니까? 크죠. 예를 들면 중년 여성들 모임에서 예, 한번 웃으려면 화장실 갔다 와서 웃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또 우리 병적으로는 항상 밑에 축축하면 피부염 같은 거 걸릴 수가 있죠. 네. 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은 이게 정의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 소변이 나서 속옷을 적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병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자기가 흘리지만 사회적으로 남들이 불쾌해하면 이건 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요실금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압성 요실, 이게 말해 소위 말해 출산을 많이 해서 골반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그런 거죠. 네. 배에 압력이 들어가면 우리 가락근을 확 조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웃거나 뛰거나 계단 내려오거나 물건 들거나 나이 드신 분들 손녀 손자 한번 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십이 찌끈거리죠. 평상시보다 과한 압력이 그런 압력이 느껴질 때. 들길 때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예. 여성 요실금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그 절박성 요실금 하는 건데 이건 경우는 저 소변을 누고 싶다고 딱 느낄 때 절박녀죠. 절박녀 있을 때 오줌을 싸버리는 겁니다.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워 싶을 때 화장실 가다 싸버리죠. 치매 환자들 많죠.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네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절박성 요실금인데 이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성 요실금이 또 3분의 1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복압성 네, 플러스 네.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이제 빈도를 보통 보면 전체 여성 인구의 한 40% 정도 돼 있죠. 그런데 요즘 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료 방법은 그러면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압성 요실금은 약이 없습니다. 자꾸 약으로 그 복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생겼으니까 골반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케겔 운동, 항문 쪼기 운동, 예. 질 쪼기 운동 많죠, 그죠? 이거를 해서 약해진 골반 근육을 운동을 해서 아주 굵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할 방법이 운동을 하는 건 방법밖에 없죠. 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평생 잘하면 가장 좋은데 이걸 평생을 하는 분들이 잘 힘들어요. 네. 힘들고 또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항문 근육은 꽉 조아주면서 배에 힘은 빼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배에 힘을 주지 않고 항문을 쪼아야 됩니다. 같이 힘이 들어가지 같이 않나요? 힘이 더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골반 근육 운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전기 자극 치료, 뭐 자기장 치료 하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 거로 하게 되는데 근본은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네. 그래 다음은 기계를 안 되니까 네. 수술하게 되는 겁니다. 수술은 요 치골이 있거든요. 치골에서 요도하고 연결해주는 우리가 인대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방구로 테이프를 유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TVT, TOT, 뭐 테이프 시술 하는 방구로 수술을 치료하면 금방 소변 안 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완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치유다, 그죠? 그래서 한 10번 흐르는 거를 한두 번으로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테이프 수술을 했는데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굉장히 호소하시는 분들이 시중에 꽤 많습니다. 이거는 복압성이 아닌 다른 원인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분류를 할 때 3분의 1은 복압성, 3분의 1은 절박성, 3분의 1은 섞여져 있다. 예.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약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약이 필요한가 하면 절박성 요실금에 대한 치료는 약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방광 수축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약물을 쓴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카페인이 들은 음식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변비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화장실도 자주 가게 돼요. 그런 행동요법을 이제 해야 되고 또 그 소변 누는 걸 이렇게 자꾸 참는 연습을 해서 3시간 이상 늘리는 방광 훈련하는 게 하나의 치료가 되겠고 이거로 안 될 때는 이제 전기 자극 치료 또 요즘은 또 방광 내에 보톡스 주사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신경 전달을 차단하기 때문에 방광이 예민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게 안 될 때는 이제 신경 조절 치료기를 몸속에 삽입하는 이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마렵고 못 참고 그러다가 보면 소변을 뜯기고 뭐 그냥 이렇게 좀 진호가 오면 가면은 한 번에 안 보고 3-4번씩 그래 보니까 조금 불편하지. 잔뇨감이 있고 하여튼 소변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습니다. 누는데 또 급할 때도 잘 참아졌는데 지금은 잘 참아지지도 않고 약국에 와 약 사 먹기나 이제 그래 해봤지.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던데 뭐.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은 잠을 자꾸 깨서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식사 후에는 물을 거의 안 마셔요. 네, 배뇨 장애로 인한 불편함 또 극복 방법까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분 중에 물 섭취를 최대한 줄인다 네.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 섭취를 그렇게 많이 줄이는 게 건강에는 그렇게 유익하지 못할 것도 같은데요. 우리 물이라는 거는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체 노폐물 등등 뭐 희소하는 데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물은 만일에 우리가 섭취를 줄이게 되면 아주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물 섭취를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대신 커피, 차, 뭐 콜라, 카페인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 이걸 지켜주시고 낮에는 충분히 드시되 밤에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는 시간에 한 4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죠. 막연히 물 섭취를 줄이지 말고 어떤 액체인지 또 언제 물을 마시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밖에 배뇨 장애에 대한 궁금증들 약순 상담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절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신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녹내장 환자들은 약물 복용을 삼가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절박성 요실금 치료 약물 녹내장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참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예. 약이란 건 드릴 수 있는 게 항콜린성 약물밖에 없는데 네. 녹내장 환자다. 실제로 드릴 약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항콜린성 약물을 절대적으로 금기를 해야 되는 약 중에 해부각 녹내장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오시는 분들이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시야 장애가 있다든지 허리 터진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안과 질환을 하시라고 하고. 그래서 녹내장 환자는 반드시 금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장관 운동 저하가 일어나는 병들이 아주 많죠. 이런 경우는 요실금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시다 보면 더 심해집니다. 변비 같은 게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또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갑작스럽게 여폐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약물은 꼭 전문가를 통해서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60대 남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녹차나 마늘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녹차하고 마늘하고 아주 좋죠. 마늘 같은 경우는 항암, 항균, 살균 등등 많습니다. 녹차는 또 피부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아주 좋은데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좋다는 확실한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없고 또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는 녹차를 끊어야 됩니다.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요법은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전립선 암 예방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토마토는 우리 정통된 소개되는 내용이니까 네. 그거는 그렇다고 보고 나머지는 음식은 골고루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배뇨 장애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배뇨 장애는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시하거나 숨길 병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요즘 홍보가 많이 돼서 사실 과거만큼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꺼려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하면 반드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아주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꼭 너무 시시하지 말고 꼭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겨울도 어느덧 끝나갈 무렵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뭐 수도관 동파로 또 고생하시는 가정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물이 막혀서 고생하시는 가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수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만큼 쾌뇨를 방해하는 그런 몸속의 여러 가지들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을수록 더 악화되는 질환이니까요. 배뇨에 문제가 생기면 참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속 시원해지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정희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